112페이지 경락을 받기 위한 준비입니다. 이게 민사집행법이 굉장히 법조문이 많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51개의 조문인데 이 민사집행법이 한 130여 개 조문이 넘기 때문에 공부할 분량은 공인중개사법 10배가 넘습니다. 그러나 시험에는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정도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경공매 부분은 여러분들이 늘 부족함을 느낄 것입니다. 따로 합격하고 나셔서 이런 공부를 하셔야 되고, 저는 여기서는 개략적인 내용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경락을 받기 위한 준비는 시험에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정보 입수, 물건 분석, 권리 분석인데, 자, 권리 분석이 중요합니다. 그 밑에 있는 박스, 인수주의, 그 다음에 말소주의라는 게 있는데, 인수되는 권리가 있고 말소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 분석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경매는 돈 벌기 위해서 경매하는 거니까 인수주의, 반드시 인수되는 게 있고 말소되는 게 있습니다. 무조건 인수되는 거, 이것은 말소주의를 먼저 적을까요? 이게 뭐 순서는 상관이 없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이 말소되는 것을 먼저 적고, 인수.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경매에 의해서 모든 권리는 말소됩니다. 등기부에 있는 모든 권리는 원칙은. 그래서 말소되는 게 원칙인데, 말소되는 게 건저당, 그 다음에 저당권, 그 다음에 담보가등기, 그 다음에 압류, 가압류, 압류. 이 5개의 권리는 무조건 말소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저당이, 저당권이 아무리 많이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경매로 낙찰받으면 등기부에서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그래서 매수인은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경락이라는 말 쓰고 있는데요. 그게 우리 책에는 경락을 받기 위한 준비라고 하는데, 경락이라는 말이 낙찰로 바뀌었고요. 낙찰이 지금은 매각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냥 매각이라고 하면 일반 매매인지 헷갈리니까 경락이라고 써놓았고요. 전부 다 한글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경매에 의해서 이건 무조건 말소됩니다. 인수되는 게 있는데, 이게 인수되는 게 이제 위험한 거죠. 유치권, 뭐 예고등기,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법률 용어는 이게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이게 민법 용어입니다. 지금 공인중개사법 용어가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 보셔야 됩니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자꾸 그때그때 검색을 해서 궁금증을 해소해야 됩니다. 지금 용어까지 다 설명하면은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시간 안에. 왜냐하면 2차 과목이라는 것은 1차가 되어 있다는, 1차 합격했다는 전제하에서 강의를 하거든요. 실제 동시에 보고 있지만 모르는 단어는 꼭 좀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내가 돈을 벌려면 인수되는 거, 이거는 위험하죠? 매수인이, 즉 낙찰받은 사람이 다 부담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말소되는 거는 깨끗하게 없어지기 때문에 전혀 위험하지 않죠? 자, 그러면 내가 돈 벌려면 말소주의, 말소되는 권리가 있는 걸 찾아야 될까요? 물건을. 아니면 인수주의, 이런 권리가 있는 것을 찾아야 될까요? 내가 돈 많이 벌려면 인수되는 거, 위험한 걸 찾아야 됩니다. 부동산 학개론에 보면 위험과 수익은 비례한다는 말이 있죠? 위험이 클수록 수익률도 높다고요. 그래서 이게 위험이 크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잘못하면. 그래서 만약에 유치권이라는 거, 이게 가짜 유치권이라는 걸 입증해가지고 이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를 내보낼 수만 있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왜냐하면 유치권, 만약에 경매 매각물권명세서에 유치권 성립 여지 있음, 법정지상권 주장하는 자 있음, 이렇게 써놓으면 아무도 낙찰받으려고 안 해요. 위험하니까. 그러면 그런 걸 만약 낙찰받아가지고 소송을 해가지고 그게 가짜라는 것을 입증해가지고 내보낼 수만 있다면 돈 많이 벌 수 있겠죠? 이게 안전한 거는 너도 나도 안전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동산 건매물보다 오히려 더
비싼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남한테 여러분들이 소개시킬 때에는 좀 비싸더라도 안전한 걸 해주고 수수료 받는 게 낫겠죠? 그럼 내가 투자하려면은 위험한 걸 해가지고 수익률을 많이 내는 게 좋을 겁니다. 약간 위험을 상쇄할 능력만 있다면. 유치권이 뭔지, 법정지상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이런 것들은 민법에서 다 이것만 가지고도 1시간씩 강의를 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용어는 좀 여러분들이 찾아보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유치권, 그래서 이게 유치권이 가장 위험합니다. 유치권은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까지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점유. 그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길 지나가다 보면은 그 펜스 같은 거 쳐놓고 이 부동산은 당사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음 이런 거 쓰는 것도 혹시 보셨고요. 또 건물 같은데 플랜카드 같은 거 붙이는 거 보셨죠? 당사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음. 이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자는 유치권자인 당사와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아마 길 가다 보면 써붙여 놨을 거예요. 그게 점유하고 있다는 표시예요.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점유하고 있다. 이런 표시예요. 그 다음에 예고등기라는 것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지금 등기법에서는 예고등기라는 게 없어졌어요. 예고라는 것은 경고적 효력이 있는 겁니다. 이 부동산이 지금 분쟁 중에 있습니다. 이걸 나타내는 게 예고등기인데요. 이걸 너무나 악용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소송만 제기해놓고 소송 제기돼 버렸으면 전부 다 위험하다고 아무도 입찰에 참여 안 하겠죠? 근데 실제로 나중에 재판에 출석은 안 해버리고 출석 안 해버리면 패소하거든요. 그래서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지금 등기법에서는 없어졌습니다. 폐지됐는데 만약 종전 규정에 폐지되기 전에 예고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 예고등기는 인수된다고. 만약 소송에서 패소하면 경매로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뺏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법정이라는 말은 법률의 규정 줄임말입니다. 법정. 만약에 법정서식 뭐 이런 말도 하는데 법정지상권 이렇게 하면 지상권이라는 건 이게 여러분들이 구체적 내용은 이거 민법에서도 공부하고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고 그냥 말 한자 뜻 그대로 보면 땅지자, 윗상자, 땅 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입니다.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입니다. 근데 그 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지상권 설정 계약에 의해서 약정에 의해서 성립하는데 이 법정이라는 말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민법 366조에 있는데 이 자세한 내용을 공인중개사법에서 다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와 건물이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별도의 부동산입니다. 뭐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건물은 토지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별도의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각각 갑의 소유이었다가 경매로 토지 소유자만 을로 바뀌었다고 해서 이 민법이 1958년도 제정이 되어서 1960년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그럼 1960년도에는 땅 가격이 비쌌을까요? 건물 가격이 비쌌을까요? 당연히 건물이 더 비쌌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를 들면 지금은 땅값이 많이 비싸지만 1960년대는 그래서 싼 땅을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63빌딩 비싼 건물을 철거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원래 동일 소유였다면 계속해서 갑은 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지료만 지급하면 돼. 토지 사용 대가만 지급하면 된다고요. 건물 철거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낙찰받아 봐야 지료 받는 것밖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낙찰가가 떨어진다면 낮아진다는 이야기예요. 땅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 지료 받는 것 외에는 채유효 이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법정지상권이 인수된다 이 말은 이 을이 갑의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아도 계속해서 갑 건물을 철거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낙찰 가격이 떨어지겠죠. 분묘기지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 분묘기지권 아마 염소 이렇게 염소 분묘기지권 이렇게 같이 검색을 해가지고 다음이나 네이버에 검색해 보세요. 재미나는 판례 있어요. 분묘기지권도 마찬가지예요. 오래된 분묘들, 조상묘들 20년 넘은 거 평온 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하고 봉제사했다면
만약에 산에 임야에 묘지가 있으면 그 산을 경매로 낙찰받아도 묘를 철거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분묘기지권. 그래서 분묘기지권 염소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경매로 그 수십만 평 아주 넓은 임야를 분묘기지권 주장하는 자 있음 이런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로 낙찰받았어요. 낙찰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묘를 이장할 수는 그 종중묘였어요. 종중에다가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이 토지를 본인이 낙찰받았으므로 본 토지 위에 있는 묘지를 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종중에서는 이 묘지들은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 있으므로 이장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회신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낙찰받은 사람이 그 묘 위에다가 철조망을 만들고 그 묘 안에다가 염소를 갖다 풀어놓고 동영상 찍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종중에. 당신들의 조상들이 염소발 안에 짓밟히는 모습을 구경하러 나오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어요. 그래서 그 막 노발대발 할 거 아니에요. 종중에서 어디 우리 조상 묘에다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법에 뭐 염소를 갖다 풀어놓고 키우면 안 된다는 법도 없고 키우면 된다는 법도 없어요. 소송해봐야 돼요. 그 피곤하니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중한테 옮겨라. 묘 넓은데 한쪽으로 이장해주면 분묘 1기당 이장 비용 250만 원, 그 다음에 뭐 그게 보상금 250만 원 해가지고 500만 원씩 주겠다 한 기에. 그래가지고 50기를 옮겼어요. 그러면 5, 25, 2억 5천만 원 들었어요. 2억 5천 들어가지고 다 옮기고 그 넓은 임야에다가 펜션 지어가지고 분양해가지고 뭐 몇십억, 몇백억 벌었다 이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염소 분묘기지권 검색해 보시면 이게 위험한 걸 낙찰받아가지고 이 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면 이게 돈 버는 거라고요. 이 인수되는 거는 누구나 다 안전한 걸 알기 때문에 전부 높게 가격을 써낸단 말이에요. 경매 낙찰가를. 그 수익률은 낮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 무조건 말소되는 권리 뺀 나머지 권리들은 말소 기준 권리, 이 말소되는 것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것을 학자들이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합니다. 법조문에는 말소 기준 권리라는 말이 법조문에 나오진 않습니다. 학자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 왜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냐면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는 임차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조건 말소됩니다. 그러나 최선순위에 있는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환매 등기, 가처분 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가 등기 다 암기하기 힘들죠? 다른 말로 하면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 무조건 말소되는 권리 뺀 나머지 권리입니다. 나머지 권리들은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면 인수되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면 말소됩니다. 따라서 지난주에 임차권이라는 것은 대항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대항력. 즉 주인이 바뀌어도 2년 계약했으면 2년 동안 계속 살 수 있는 게 대항력입니다. 그런데 경매에 있어서는 선순위 담보물권자에게는 임차인이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데 뒤에 임차권이 있다면 경매 넘어가면 이 임차권자는 방 빼주어야 합니다. 순위에 따른 배당만 받고 방 빼주고 나가야 됩니다. 이사를. 그 우리나라 임차권의 99%는 보면 거의 다 선순위 담보물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분양받을 때부터 중도금 대출 같은 걸 하죠. 지금 내년부터 대출 규제를 한다고 하잖아요. DTI, LTV 이런 걸 강화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는데 이 집단대출, 소위 아파트 분양받을 때 처음에 하는 집단대출은 제외입니다. 그 규제 대상에서. 대부분 집단대출을 다 받잖아요. 어디 무슨 은행 딱 정해가지고 거기에 시공사에서 그 담보를 설정하거든요. 그렇게 해가 대출 받는 거예요. 저도 뭐 부동산 투자를 투기인지 투자인지 많이 하다가 망했는데요. 몰라가지고 망한 게 많아요. 그래서 엄청난 공부를 많이 하게 된 거예요. 옛날에 그런 게 많았어요. 입주할 때까지 보통 계약금만 내고 나머지 중도금 다 대출이죠. 그 상태에서 지금 집값이 내려가가지고 입주를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이자도 안 내고 포기하면 돼. 이자도 안 내고 가만히 있으면 시공사에서 보통은 자기들이 보증을 다 썼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자기들이 명의 다시 가져가요. 그 상태에서 그냥 명의만 넘겨달라고 그래요. 더 이상 이자도 내지 말고 중도금도 내지 말고. 저는 모르고 이자까지 다 냈거든요. 신용불량자 만든다 하고 이래가지고 그 이자만 해가 몇 천만 원 들어갔어요. 계속 이자를 매달 내니까 안 내고 버티면 결국 시공사에서 다 넘겨달라 하더라고요. 명의를.
그 대신에 계약금 낸 거는 다 포기하라고. 계약금 낸 거 포기해도 이자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죠? 내려가게 되면 지금도 지금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경기가 좋다가 지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대출 규제한다 하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정책적인 영향이 가장 크다고 봐야 됩니다, 정책이. 자, 그래서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에 있는 이러한 전세권 같은 거는 말소되고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있는 등기부를 떼보니까 깨끗하다면 거기에 들어간 임차권자는 경매 넘어가더라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계속 거기에 2년 계약했으면 2년 동안 살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게 대항력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인수되는 권리, 말소되는 권리 말씀드렸습니다. 112페이지 맨 밑에 표에 있는 경매 절차, 이게 시험에 9회 시험에 한번 출제됐습니다. 9회 시험에. 자, 계략적 내용을 한번 보면요. 경매 절차도를 보면 112페이지 경매 신청 및 경매 개시 결정입니다. 경매 신청은 채권자가 할 것이고 채권자 돈 받을 사람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법원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배당 요구의 종기 결정 공고인데요. 배당 요구의 종기는 113페이지 메뉴에 보니까 압류 효력이 생긴 때에는, 즉 경매 개시 결정 등기된 때는 일주일 이내에 정하되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배당 요구의 종기를 정합니다. 그리고 매각 준비를 하는데 매각 준비는 법원에서 하니까요. 개업공개사는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표에 있는 게 매각 및 매각 결정기일의 지정, 지성이 아니고 지정입니다. 그 표에 보니까 지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각기일의 지정, 공고, 통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표에 보니까 매각 실시입니다. 매각이라는 말 제가 아까 한글로 다 바뀌었다고 했죠? 경락, 낙찰 이런 말이 매각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매각을 실시하는데 이 매각을 실시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매각을 할 때 경매기 때문에 경쟁매매죠? 여러 사람이 사고 싶은 금액을 입찰표를 써낸다고요. 그러면 그 중에서 1등을 한 사람이 최고가 매수신고인입니다. 즉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되는데 이 일주일 안에 매각 허부 결정을 합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매각 불허가 결정이 되면 다시 새 매각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매각을 실시해 가지고 유찰이 돼도 새 매각을 합니다. 우리 경매는 완전 자유 경쟁 매매가 아니라 제한 경쟁 매매입니다. 예를 들면 3억짜리 부동산이 있습니다. 시세가. 완전 자유 경쟁 매매라면 2명이 응찰을 했습니다. 1억 써내는 사람이 있고 2억 써낸 사람이 있으면 2억 써낸 사람한테 파는 게 완전 자유 경쟁 매매죠. 제한 경쟁 매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최저 매각 가격이라는 걸 정합니다. 무조건 1등만 하면 뽑는 게 아니고 최저 금액 얼마 이상은 써낸 사람 중에서 1등을 뽑는다. 이게 제한 경쟁 매매입니다. 그러면 최저 매각 가격은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법원이 정하게 되는데 소위 시세하고 똑같습니다. 시세입니다. 6개월 전에 시세입니다. 최저 매각 가격이라는 게. 그래서 현실적으로 본다면 모든 아파트나 부동산들은 거의 다 처음부터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 번 이상 유찰되어야 입찰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6개월 전에 시세이기 때문에 굳이 경매로 살 필요가 없고 급매물 사는 게 낫죠? 그러면 만약에 3억짜리인데 한 번 유찰되면은 금액이 20% 또는 30% 가격이 떨어집니다. 최저 매각 가격이. 그럼 처음에 계산하기 쉽게 만약에 1억이었다면 이게 유찰되면 그 다음에는 8천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유찰되면 여기서 또 20%를 20% 또는 30% 깎아줍니다. 법 조문에는 상당한 금액을 저감한다, 깎아준다라고 되어 있고 그 상당한 금액은 법원의 재량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법원별로 다른데 보통 서울이나 경기는 20% 깎아줍니다. 인천이나 대전이나 뭐 강원도 이런 데는 거의 30% 깎아줍니다. 전차 매각 가격에서. 그래서 1억에 팔려고 경매를 했는데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8천만 원부터 시작한다고요. 그 다음에 또 유찰되면 그 다음에는 여기서 20%를 깎아주면 6,4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최초 매각 예정 가격이. 깎아줘야지. 안 깎아주면 아무도 입찰을 참여 안 하겠죠.
그래서 일본 같은 데는 아예 일본 놈들이 상당히 합리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사실은.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일본은 최저매각 가격이 1억이면 이 80% 이상 써낸 사람 중에서 1등을 뽑아요. 우리는 무조건 1억 이상 써낸 사람 중에서 1등을 뽑는다 하니까 처음에는 아무도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찰되면 벌써 한 달 기다려야 되죠? 한 달 기다리는 동안 연체이자 붙죠? 그러면 경매 넘어가면 채권자 뿐만 아니라 채무자도 거의 망하잖아요. 채무자들도 거의 경매 넘어가면 끝이잖아요. 왜냐면 연체이자를 감당 못 해가지고. 왜냐면 경매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1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유찰되어가지고 아무도 1억 써내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유찰되면 20% 정도 또는 30%를 깎아주고요.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나면, 예를 들면 농지인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못 받으면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납니다.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나도 새 매각이 이루어집니다. 새 매각. 옛날에는 신경매라고 불렀습니다. 새 매각, 재매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 매각은 유찰되어서 새 매각을 할 때에는 저감, 가격을 깎아줍니다. 재매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매각 잔금을 안 내서 실시하는 매각을 재매각이라고 합니다. 1억에 구입한 사람은 있었습니다. 다만 10% 계약금만 걸어놓고 잔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가격을 깎아줄 필요가 없잖아요. 1억에 산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재매각은 저감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안 깎아준다고 가격을. 왜냐하면 계약금 걸은 사람은 있었다고 잔금을 안 낸 거거든요. 잔금을 미납해서 하는 걸 재매각, 유찰되어서 하는 매각을 새매각. 그래서 새매각은 가격을 깎아주는데 재매각은 가격을 깎아주지 않는다. 매각 허부 결정 절차라고 했는데 112페이지 맨 밑에 박스. 허부라는 것은 매각 허가 또는 불허가 한다 이 말이에요. 만약 허가를 받으면은 매각 대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매각 대금. 우리 민법 186조와 민법 187조가 있는데 중요한 조문이죠. 민법에서. 민법 186조는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은 등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민법 187조에 보면 상속, 경매,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기는 것은 등기 없이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는 등기 없이도 매각 대금을 완납하면, 돈을 다 내면 소유자가 됩니다. 매각 대금을 납부하면 그 납부한 대금 가지고 배당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부동산 인도 명령입니다. 촉탁. 그러면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고 했죠? 낙찰받은 사람, 즉 소유자가 등기 신청을 할 필요가 없고 법원에서 촉탁을 해준다고요. 대신 등기를 신청해준다 이 말이에요. 법원에서. 취득세, 납부 영수증만 제출을 하면. 자, 이게 경매의 계략적 절차입니다. 113페이지 배당 요구의 종기는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방가로 3번 매각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호가, 경매, 기일, 입찰. 매각 방법. 매각 방법, 즉 경매로 매각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기일 입찰이 있고요. 기일 입찰. 그 다음에 호가 경매가 있습니다. 호가 경매. 호가라는 것은 불을 호자, 가격 가자, 호가 경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 입찰이 있습니다. 기간 입찰. 이 세 가지 매각 방식이 있다. 아주 옛날에 호가 경매가 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됐습니다. 옛날 경매법에는 있다가 민사소송법에서 없다가 민사집행법에서 2002년 7월 1일부로 신설됐습니다. 10여 년 전에 신설됐습니다. 세 가지 방식입니다. 이 호가경매가 있다가 폐지됐다가 다시 부활된 이유가 호가경매가 뭐예요? 불을 호자, 가격 가자. 입으로 불러가면서 가격을 높여가는 방식입니다. 이걸 하다 보니까 옛날에 경매법정에 한 20년 전에는 경매법정에 전부 다 조폭들이 있었어요. 머리 빡빡 깎고 가격을 부르는 거예요. 3억, 4억 불러가지고 가장 높게 부르는 사람에게 1등을
즉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지위를 부여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폭들이 일반인들이 가격을 부르려고 하니까 전부 양복 입고 머리 빡빡 깎고 그거 앉아가지고 조용해라, 입 움직이면 입을 찢어버리겠다, 다음에 너한테 기회 줄 테니까 이번 조용히 하고 있어라, 이렇게 험악하게 막 구니까 아무도 겁이 나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폐지시켰습니다. 호가경매를. 기일입찰은 기간하고 기일하고 다른데요. 기일입찰은 정해진 날 딱 하루 만에 입찰을 끝내는 걸 기일입찰이라고 그래요. 기간입찰은 하루 만에 끝내는 게 아니라 입찰 기간이 있어요. 일주일 이상 한 달 범위 내에서. 단 기일입찰은 입찰표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문서로 적어냅니다. 그럼 누가 얼마 쓰는지 알 수가 없죠? 완벽하게 비밀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호가경매를 폐지하고 기일입찰만 하다가 지금은 부활을 시켰는데, 부활을 시켜도 이 법원에 따라서 이 세 가지 방법에 따라 할 수 있다고는 돼 있지만 현재는 호가경매를 부동산을 하는 데가 없고요. 유체동산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유체동산. 이게 뭐냐면 텔레비전, 가재도구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빨간 딱지 붙여가지고 하는 경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지금 호가경매를 하고 있어요. 부동산은 현재 안 하고 있어요. 할 수는 있습니다. 옛날에 SBS에 보니까 하우마치 경매 이런 거 하더라고요. 이게 일종의 호가경매죠. 자기가 사고 싶은 금액 부른다고요. 사람들 보는데. 그러면 이게 폐단이 많았기 때문에 폐지됐다가 지금은 다시 부활돼가지고 유체동산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기일입찰은 정해진 기일을 내 딱 하루 만에 입찰표를 문서로 써내는 거고요. 입찰표를 문서로 제출을 합니다. 지금 현재 99%가 이 기일입찰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입찰표 작성하고 입찰보증금 봉투 넣고 그 두 개를 넣어가지고 노란 대봉투 넣어가지고 반으로 접어가지고 여러분들 꼭 지금 시간이 있으면, 낮에 시간이 있으면 대법원 사이트에 가면 대법원의 경매 사이트가 있어요.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 가면 각 지방법원별로 경매하는 게 다 나와 있어요. 그걸 보고 그 경매하는 날짜에 가서 딱 한나절만 구경하면은 한두 문제 맞춥니다. 두 문제 가까이 맞춰요. 직접 경매 진행한 절차를 보고 강의를 들으면 쉽겠죠? 꼭 기회가 있으면, 아직 시험 많이 남았기 때문에 한번 가보면 두 문제 맞춥니다. 꼭 좀 그 대법원에 들어가시면 대법원 경매 이렇게 인터넷으로 다음이나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경매 지방법원별로 경매하는 날짜 몇 시에 하는지 나와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이제 법정이 우리 강의실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걸 소위 법대라고 그럽니다. 저처럼 이 교탁처럼 있는 게 법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투명하게 플라스틱 같은 걸로 된 그 함이 있어요. 투표함처럼. 거기다가 조금 전에 말했던 입찰표, 입찰보증금 봉투를 노란 대봉투에 넣어가지고 반으로 접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랬다가 보통 10시부터 하죠. 그래서 11시 10분에 개찰을 합니다. 봉투 뜯어가지고 누가 얼마 쓰내는지 부릅니다. 그 불러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높게 쓰낸 사람을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고 합니다. 한번 꼭 구경 좀 해보십시오. 아직 시간 많이 있기 때문에. 자, 기간 입찰은 입찰 기간을 일주일 이상 한 달 범위 내에서 입찰 기간을 주고 입찰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일주일 안에 매각기일을 정해서 매각하는 방식이 기간 입찰인데, 이거는 장점이 완벽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이 입찰표는 그 법정에서 적습니다. 이 양쪽 사이드에 보면 투표 그 기표소처럼 커튼 치놨어요. 그거 들어가가지고 저거까지 나오면 돼요. 그러나 자꾸 들어가서 금액을 적는다는 건 얼마 적었는지는 모르지만 더 높게 봉투에 돈을 넣고 있으면 더 높게 적었다는 건 알 수 있죠. 그렇지만 이 기간 입찰은 아예 등기 우편으로 보내도 돼요. 이거는 직접 안 가고요. 그래서 진짜 누가 얼마 쓰는지 전혀 알 수가 없죠. 완벽하게 비밀이 보장됨으로써 매각 가격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입찰 기간이 한 달 이상 걸릴 수가 있으니까 연체 이자가 늘어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99%가 전부 다 기일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기일 입찰. 어쨌든 매각 방식은 세 가지다. 그 다음에 그 박스 밑에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보겠습니다. 입찰 보증금인데요. 입찰 보증금. 이게 입찰 보증금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정확한 가격은 매수 보증금. 자,
경매에서 매수보증금입니다. 경매에서 매수보증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매에서 매수보증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항고보증금이 있습니다. 항고보증금. 경매에서 매수보증금은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 또는 10% 일할 같은 말입니다. 입찰 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라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이라고 되어 있죠. 자, 공매는 입찰가, 응찰가, 매수 신청가 같은 말입니다. 10분의 1. 항고보증금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은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이거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하는 걸 말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www.onbid.co.kr 여기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입찰 사이트에서 전자입찰만 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는 한 2년 전부터. 근데 법원 경매는 전자입찰을 하는 게 아니라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되죠. 차이점이.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최저 매각 가격이 감정평가 가격을 평가해서 9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9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1등을 하려고 1억을 써냈습니다. 써낸 금액을 입찰가, 응찰가 또는 매수 신청 가격이라고 합니다. 이게 최저가, 최저 매각 가격이고요. 이게 응찰가, 입찰가, 매수 신청가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써냈다면 보증금을 얼마 내냐 이 말이에요. 보증금이 내가 써낸 금액의 10%가 아니라고요.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라면 자기가 써낸 금액 10% 냅니다. 근데 법원의 경매는 입찰가, 내가 입찰 써낸 금액이 10분의 1이 아니라 최저 매각가격이 10분의 1이라고요. 900만 원만 내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잔대금이 9,100만 원이 잔금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자기가 써낸 금액의 10%를 내도록 하다 보면은 높게 써내면 자꾸 돈을 더 갖다 넣어야 되겠죠? 이게 전두환 전 대통령 별채가, 연희동에 있는 별채가 최저 매각 가격 8억의 경매에 나왔어요. 근데 그 처남인 이창석 씨가 16억을 써내가지고 1등을 했어요. 그러면 1억 6천을 보증금을 내야 되겠죠? 자기가 써낸 금액이 10%였거든요. 그 당시는. 그러다 보면 돈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은 입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정한 경매를 진행하고 또 자꾸 돈을 더 갖다 넣으면 이게 높게 써낸다는 게 노출되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최저 매각 가격이 10분의 1이기 때문에 이걸 2억을 써내는 사람도 900만 원만 내면 되고 1억을 써내는 사람도 900만 원만 내면 되거든요. 그 완벽하게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은 최저 매각 가격이 10분의 1이라고요. 그러나 아직도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는 응찰가, 입찰가, 자기가 써낸 금액의 10분의 1입니다. 항고보증금은 매각대금이 10분의 1. 만약에 1억에 낙찰이 됐으면, 1억에 매각이 됐으면 그 1억이 매각가격입니다. 1억에 대해 10%면 1,000만 원을 항고보증금을 내야 되겠죠? 항고라는 거는 뭐냐면, 좀 말들이 어렵는데, 항고. 1심 판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결정, 명령. 재판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판결, 명령, 결정이 있는데 1심 판결, 우리나라 3심 제도잖아요. 세 번 재판하잖아요. 1심 판결에 불복하면 고등법원에 항소하고 이 고등법원의 항소에 또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합니다. 상소. 이걸 고등학교 때 뭐라고 배웠어요? 상소제도 이렇게 배웠죠? 상소제도. 1심 판결이나 1심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면 항고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매각 허가 결정 이런 말을 써요. 이거는 항고합니다. 고등법원에. 이 불복하면 대법원에 재항고합니다. 그래서 항고한다는 말은 뭐냐면 1억에 매각 허가 결정이 됐는데 그거 허가해주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그게 불만을 품고 다시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걸 항고라고 그래서 상급법원에. 그러면은 문제가 뭐예요? 상급법원에 갔다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3개월은 걸려요. 재판 받는데. 그렇다 보면 만약 이 학원 건물이 경매 넘어갔어요. 경매 넘어가는데 항고를 해버리면 3개월 동안은 월세 안 내고 장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옛날에는 항고를 해버렸어요. 그냥 상가는. 그래버리면 월세 안 내면서 몇 달 더 버틸 수 있다고요. 그래서 고의로 경매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항고하려면은 항고 보증금을 매각 대금의 10%를 내야 돼요. 냈다가 만약 항고가 이유 없다고 기각되면 항고 보증금을 몰수해서 배당재단에 편입합니다. 배당금에 합산시킵니다. 단 채무자 소유자는 몰수하지만 채무자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 등인 경우에는 항고를 했다면 항고 보증금 내놓은 돈에서 이자 빼고 나머지 금액만 돌려준다고요. 3개월 걸렸으면 3개월 동안 이자를 빼고 돌려준다고요. 그래서 디금은 현실적으로 항고하는 사람은 없답니다. 한 명도 없답니다. 아예. 옛날엔 전부 무조건 항고했다고요. 다시 결정해달라고 상급법원에 요청했다고요. 고의로 경매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그런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항고하는 사람은 없다. 114페이지 메뉴에서 두 번째 줄에 인도명령 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 신청이라고 되어 있고요. 인도명령 상대방은 채무자의 일반 승계인, 소유자, 압류 효력 발생 후에 점유를 개시한 제3자 등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권한을 가진 자가 포함된다. 인도명령하고 명도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항상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 특히 민법 같은 건 용어가 나오면 자꾸 네이버나 다음에 저는 집에 가면서 지하철에 계속 검색해보고 공부해요. 인도명령 명도소송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돈 다 내면 소유자가 된다고 했죠? 매각대금 내면 소유자가 됐는데 그게 옛날에 살고 있는 옛날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집을 안 비워주는 거예요. 안 비워주면 강제로는 못한다 했죠? 개인이 끌어낼 수는 없다고 했잖아요. 조폭시켜가지고. 그러면 처벌받아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그 사람을 나가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요.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소송은 소송비가 2, 300만 원 들고 소송기간도 2, 3개월 걸려요. 보통 형사소송도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사기죄로 한 명을 제가 사기당했다고 했잖아요. 아까 사기죄로 8월 달에 고소했는데 아직도 지금 재판 안 받고 있어요.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재판 맞는데. 민사소송은 더 오래 걸리겠죠? 형사소송도 뭐 한 3개월 이상 걸려요. 아무리 빨라도. 그래서 이게 명도소송 이게 하면은 소송하면은 엄청나게 보통 3개월 이상 걸리고 소송비도 또 2, 300 든다고요. 변호사 쓰려면 돈 들어가고 뭐 인지대 부추가면 돈 들어가겠죠? 그래서 번거로워요. 인도명령 간단하게 인도명령 신청하면 판사가 인도명령서를 교부해 줍니다. 그럼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편리합니다. 단 무조건 인도명령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전에 읽어봤지만 대금 납부하고 6개월 이내에 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점유자에게만 인도명령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우리 아까 이게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이런 사람들, 건저당보다 뒤에 있는 후순위 임차권자가 안 나가면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되겠죠? 근데 최선순위 임차권자나 유치권자나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는 자와 다투려면 명도소송을 해야 된다고요.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게 이게 인수주의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명도소송해야 되고요. 이 말소 기준권리보다 뒤에 있는 임차권자, 전세권자 내보내려면 인도명령 신청이 가능하다고요. 옛날에는 채무자, 소유자만 인도명령이 가능했고요. 세입자는 무조건 명도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세입자들 나가라고 하면 거품 물고 들어넣어버리고 안 나가요. 버티면 소송하면 2, 3개월 걸리고 2, 300만 원 소송비도 들어가니까 차라리 2, 300만 원 주고 합의를 하고 내보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바로 인도명령이 가능하니까 인도명령을 하면
인부들 데리고 와서 짐 꺼내려면 일당은 줘야 돼요. 그게 한 50만 원 정도 돼요, 대략. 청수에 따라서 큰 면적이 크냐 넓으냐에 따라서 또 다르거든요. 그 보통 한 50만 원인데, 그래서 요즘은 보통은 이사비를 50만 원 안쪽으로 주고 합의를 해요. 지금 나가면 내 이사비 50만 원 주겠다 이렇게 한다고. 옛날에는 2, 300만 원 이상 줬다고요, 세입자 이사비를. 왜냐하면 소송비가 그만큼 들기 때문에. 지금은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점유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대금 납부하고 6개월 이내만 가능하다. 6개월 넘으면 맹도소송해야 돼요. 그럼 세입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나간다. 예, 나갈게 하고 버티다가 6개월 넘어버리면 못 나가겠다. 이제 소송해라.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114페이지 양가로 5번입니다. 방가로 1번 미등기 건물도 강제집. 이제는 미등기 건물도 부동산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즉 악덕 채무자들이 건물은 다 지어놓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매 넘길 수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지금 롯데백화점 같은 게, 최근에 롯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롯데백화점은 옛날부터 거의 대부분이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의 맹점이 승계 취득을 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하면 처벌받지만, 원시 취득을 하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안 해도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일산에 있는 롯데백화점도 마찬가지던데요. 롯데백화점 등기가 안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세입자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면 우리 일반인 같으면 등기가 안 돼 있으면 계약하기 힘들겠죠. 세입자가 안 들어오려고 하겠죠. 근데 롯데백화점이라고 하면 네임밸류가 있기 때문에 등기 안 돼 있어도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롯데백화점에 있는 사람은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못 받아요. 권리금 같은 것도 보호 못 받아요. 거기 백화점 할인 매장에 있는 점포들은. 그래서 이 등기를 안 한 경우가 많았다고. 그런 악덕 채무자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등기를 안 해도 채무자 명의로 건축 허가 신청이 되어 있다는 것만 입증해도 부동산의 방법으로 강제 집행이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배당 요구의 종기를 변경했다. 종기라고 하면 뭐냐면 마지막 기일이 종기입니다. 배당 요구의 종기. 옛날에는 낙찰기일인데 지금은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바뀌었다.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바뀌었다. 이게 왜 달라졌냐면은 옛날에는 입찰에 참여하면서도 저 세입자가, 만약에 세입자가 아니라 이 최선순위 세입자가, 이 사람이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대항력을 주장할지, 대항력을 주장해버리면 계속 버티겠다는 이야기지 안 나가고, 그럼 나중에 낙찰받은 사람이 임차보증금 다 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항력을 주장할 건지 배당 요구를 해가지고 배당을 받아갈 건지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배당을 받아가버리면 돈 다 받았기 때문에 말소되겠죠. 나가겠죠. 그 옛날에는 몰랐어요. 그러나 지금은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배당 요구의 종기, 마지막 기일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첫 매각기일까지 배당 요구 안 하면 배당 못 받는단 말이에요. 배당 못 받는다는 말은 인수된다는 이야기죠. 안 나가겠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 배당 요구를 안 했다고 하면은 그냥 입찰하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 보증금 줄 거 뺄 금액이 있을 때까지, 유찰될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겠죠.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만약에 이 부동산 가격이 3억에 임차보증금이 만약에 1억이에요. 그러면 최저 매각가격이 2억 밑으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왜냐면 2억에 낙찰받아도 나중에 이 사람 보증금 1억 내줘야 되니까. 그래서 배당 요구의 종기라는 말은 마지막 기일이에요. 마지막 기일. 이때까지 배당 요구해야 돼요. 배당 요구 안 하면 첫 매각기일까지 배당 요구 안 하면 배당 못 받아요. 그래서 배당 요구의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앞당겼다. 그 다음에 방가로 3번은 기일 입찰제가 도입됐다. 기일 입찰. 기일 입찰이 도입된 게 아니라 기간 입찰, 호가 경매 제도가 도입됐다. 아까 말했어요. 이 세 가지. 그 다음에 또 1기일 2회 입찰. 기일 입찰하고 호가 경매는 유찰되면 하루에 2번 입찰을 할 수도 있습니다. 1기일 2회 입찰이 신설됐다. 근데 두 번째 할 때는 하루에 2번 하는데 두 번째 할 때는 가격을 깎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오전에 1억에 팔았는데 입찰을 했는데 아무도 써낸 사람이 없었어요, 1억. 그럼 또 오후에 할 때는 가격을 깎아주면 재미있을 텐데 그대로 1억부터 시작하니까 아무도 입찰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1기 2회 입찰은 이론적으로는 신설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2회 입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근데 이론적으로 시험에 나오면 1기 2회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하는 데는 없다.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아무도 참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맨 밑에 5번에 보니까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 시 항고보증금, 모든 항고자가 항고보증금을 매각 대금 10% 내야 된다고 했고요. 115페이지 6번 인도명령 대상을 옛날에는 채무자 소유자에서 지금은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는 모든 점유자로 확대되었다. 7번 대금 지급 기한제로 바뀌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기한하고 기일까지. 옛날에는 대금 지급 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12월 28일입니까 오늘이? 12월 28일 날 돈 낸다고 하면 딱 요 날만 돈 낼 수 있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미리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돈 내기 전에 은행에 빚 다 갚아버리고 경매 절차를 취소시킬 수가 있었다고요. 그러나 지금은 대금 지급 기한이기 때문에 12월 28일까지 돈 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돈이 있으면 12월 23일 날 돈 내면 그때 소유권을 취득해요. 돈 내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했죠. 매수인이 신속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115페이지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부터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